안녕하세요. 뽀양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자,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그리고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뽀탑의 주요 내용들 역시 우리 뽀탑의 브레인 유승현 기자님이 준비한 기사들로 가득 채워주신다고요? 제가 다 취재를 한 막 그런 내용도 있고 이제 주제를 선배님이 선정하라고 해서 자, 첫 번째 주제는 누구나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 핸드폰에 깔 수 있는 앱으로 다양한 앱들이 있지만 그 앱들 중에 최고로 효과가 좋았다라는 앱이 있었다고요? 근데 뭐 이게 이제 검증 식약처에서 승인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식약처가 하는 게 뭐 먹는 약이라든지 뭐 식품 이런 거 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치료 기기가 이제 먹는 약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디지털로 이제 앱으로 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기를 이제 처음으로 허가를 한 건데. 네. 어떤 앱인길래요? 이제 불면증 있는 환자들 많잖아요. 67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잠 잘 주무세요? 저는 잠 못 잔 적이 없어서 사실 불면증 환자들한테 너무 약 오르는 얘기겠지만 항상 잠이 모자랄 뿐이지 잠이 안 온다 한 적은 없었어요. 네. 저도 되게 잘 자는데 가끔 이제 뭐 고민되는 일 있거나 하면은 잠 못 잘 때 있는데 되게 괴롭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앱이 이제 식약처의 검토를 받아서 이제 허가를 받은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처음에 잠을 못 잔다고 오면 처음부터 약을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의사들이 뭐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수면 환경을 좀 조정을 시키고 이제 이분의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그런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교정하고 뭐 다른 불면증이 될 수 있는 신체적인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이제 교정하고 그런 단계를 이제 먼저 거치고 정신과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내가 뭐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거를 바로 잡아서 이제 그 증상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앱에 옮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효과 있는 앱이다라고 하길래 약간 ASMR처럼 뭔가 이렇게 기계음이 막 틀어져 있어서 옛날에 MC 스퀘어 그런 것처럼 윙윙윙 해서 하고 이렇게 최면술로 자는 앱인가 이랬더니 그거 해보셨어요? 이걸 이제 이 사안을 이걸 어떻게 쉽게 해드릴까 사실 저희가 어제 정말 고민을 했는데 일단 디지털 치료기기가 뭐냐 기존의 치료기기 뭐 안마기 무슨 뭐 이렇게 보면 다 디지털 갖고 막 숫자 나오고 그러는데 뭐야 여기서 말하는 거 다 디지털이죠. 그런 숫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간 걸 옛날에는 우리가 디지털 웨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의료기기 중에서 반도체 안 들어간 거 없어요. 그럼 뭐야 디지털 치료기기가? 그건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신세대 디지털 치료기기를 아날로그 치료기기가 반대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지금 아날로그 치료기기가 없으니까 다 디지털이니까 다 버튼 뚝뚝 눌러가지고 온도 몇 설정을 그러죠. 여기서 디지털은 뭐냐면 웹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해요. 지금 뭐 이게 인터넷이라고 한다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그게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간에 집에서 병원 밖에 떨어져 있는 환자의 정보가 병원 안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진이 판단하고 그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어떤 조치가 환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합니다. 그럼 조금 되죠. 그러면 병원에서 내가 받는 뭐 안마기기 뭐 이거랑 조금 다른 거를 느껴지죠. 약간 원격 같은 그렇죠. 개념이 들어간 디지털 건가요? 현재 현대의학이 우리나라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원격의 개념이 그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구글에서 쳐보세요. 수면 앱 어플리케이션 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건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면 그거랑 차이는 식약처가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식약처가 인증해야 그러니까 물론 식약처가 인증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식약처 인정해도 이게 병원 안으로 들어오려면 건강보험공단 수가로 책정돼야 되는 이 또 다른 체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식약처가 그런 앱들과 이거는 뭐가 다르냐? 식약처가 인증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치료기기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면이 왜 그러느냐? 수면은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밤에 잠자는 시간과 병원 가는 시간이 같기가 되게 어려워요. 밤에 병원은 낮에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밤에 잠을 자는 거는 밤이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네. 그 즉각적인 치료와 뭔가가 필요한 시간이 병원 가는 것과 맞질 않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수면 불면증 치료가 실은 아주 뭐 확고하지가 않아요. 그냥 수면제하고 무슨 어떤 요법들이니까. 그런 데서 그러니까 만약 항암제나 어떤 항생제처럼 치료가 화끈한 확실한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 분야는 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죠. 나 항생제, 나 감기 걸렸는데, 코로나 걸렸는데 디지털 기기로 자, 편안히 해보세요. 바이러스가 사라졌다. 따뜻한 물을 목에 대고 목을 헹굽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디지털 치료기기가 뛰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면 분야는 우리나라도 처음이 불면증인데 다른 나라도 그렇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네. 그러면 다른 시중에 떠도는 어플리케이션하고 뭐가 다른 시각적 검증했죠.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임상시험은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또 세 군데서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물론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했으니까 잘 하셨겠죠. 원칙대로 하셨겠죠. 그런데 디지털 치료기기에서 효과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대조군을 뭘로 잡았느냐예요. 네. 그래야 이것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라고 했죠. 네. 근데 이 첫 번째 승인된 의료기기는 대조군을 어플리케이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했대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업체에서. 그러면 대조군 실험군의 당신의 앱은 뭐고 대조군의 어플리케이션은 뭐냐? 나한테 그냥 쉽게 설명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실험군 이 앱 허가받은 기기는 이제 수면 일기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겠죠? 나는 오늘 유일을 만났다. 아이씨. 유승현 기자가 얘기했던 수면 위생에 관한 이거는 뭐 카페인, 핸드폰 이런 잡다한 것들은 안 좋고 뭐한 운동은 안 좋고 그다음에 뭐 잠자기 전 몸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네. 나중에 그런 ASMR 같은 그게 이제 키겠죠. 뭐가 좀 호흡법 이런 것들 명상법 이런 소리들을 들려준대요.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잠이 드는 거고. 그럼 대조군은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조군은 앱을 줬는데 수면 일기에만 그쳤대요. 수면 일기 쓰는 거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가 만약 대조군에 걸렸다면 네. 이거 플라시보겠네. 가짜 어플리케이션이겠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고 아마 이것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조동찬한테 설득을 시켜달라. 거기 아주 유명한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교수님들한테 직접 물어서 조동찬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했더니 임상군이 이게 가짜다 아니다를 알 수 있게 해버리니까 좀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그거 자체가 무너지는 네. 거죠. 선생님 근데 여기 수면 습관 대조군 어플리케이션에 수면 얘기 작성 및 수면 습관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그거는 없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직접 물어봤으니까 업체 본부장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육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핵심이 되는 뭔가가 근데 다른 일단은 임상시험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뭔가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211페이지나 돼가지고 그걸 다 읽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211페이지나 된 걸 딱 주면 어떻게 하루 만에 우리가 검토를 하냐. 네. 그래서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결과 이런 것들을 나한테 좀 보내달라 추려서 나도 지금 보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식약처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대조군과의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이거는 관련 업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은 뭐냐면 이 수면 디지털 무언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의를 제기해서 제가 안 거예요. 아니 저기 논문 나온 것도 없는데 우리는 논문 나온 거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논문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우리 식약처 검증을 하면 식약처도 전문이 있죠. 그 전문가들이 검증을 합니다.
식약처의 검증, 그래서 국내 검증은 뭐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제 논문에 발표한다는 건 외국의 국제적인 피어 리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퍼블리시 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엄격하게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도 물론 국제 논문에 나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식약처가 그걸 또 검증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검증이 원래는 이게 가야 우리가 조금 시장에서 인정하는데, 물론 급할 때는 논문 나오기 전에 식약처가 허가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 뭐 백신들이나 약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긴급 승인했죠. 식약처가 어쨌든 본인의 역량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불면증 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가 과연 그 정도로 급한 사안인지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가 식약처가 발빠르게 승인하는 것은 축하할 일이고, 우리가 사실 이건 뒤늦은 분야기도 해요. 이거 빨리빨리 가야 되는 분야기도 하지만 처음에 이 업계에서 약간의 혼란을 주는, 뭐야, 국제 논문 안 내도 돼? 그다음에 대조군을 이거 제가 이 대조군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 디지털 치료기기를 하는 다른 업체분이 저한테 항의를 하니까 내가 대신해서 물어보겠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경쟁업체에서는 이거 뭐 다 한통속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한통속이라는 근거는 내가 또 모르겠다. 그거는 뭐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보도를 하지. 하지만 국제 논문이 안 나와고 이렇게 대조군이 약간 뭐 납득이 안 가는 정도는 나도 그거는 분명히 얘기하겠다. 그래서 그건 뭐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디지털 치료기기는 봐야 될 게 많아요. 세상에 제가 진짜 뭐냐면 가장 건강기능식품만큼 이 과장 광고 이것이 이렇게 돼 있는 분야도 사실은 또 디지털 치료기기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어떠냐면 지금 이게 시장이 얼마 커지죠?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시장은 커지는데 그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보는 그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업이 돈을 버는 만큼 실은 뭐냐면 환자가 기존의 의료비를 좀 덜 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 들인 돈만큼 환자의 수명이나 치료 효과가 더 나와야죠. 그래야 디지털 치료 기기가 이 세상의 의료 바닥에 들어온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회사들이 잘 안 따져요. 왜냐면 따져봤자 내가 손해니까. 그래서 디지털 치료 기기의 가격 대비 효능성을 따지는 연구들은 훨씬 적어요. 근데도 해요. 유럽에서 했는데 2022년도에 한 거를 제가 살펴봤더니 가격 대비 효능이 대체로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유승현 기자가 했지만 이 VR 그다음에 이런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에 이끄는 분야가 정신건강의학 분야인데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님이자 전 정신건강의학회 이사장이고요. 권준수 교수님이 한 토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어플리케이션, 앱을 만드는 공학적 접근이 실제 환자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아주 좋은 디지털 기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게 환자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 기존 치료에 비해서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 환자가 내는 돈에 비해서 그만한 값을 하는지를 따지는 건 또 별개라는 문제죠.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디지털 치료기기의 분야는 이미 이제 소프트웨어를 벗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어떤 게 임상시험이 되냐면, 알약에 전자장치를 딱 있어요. 이걸 먹어요. 먹으면 이게 위를 가고 소장을 가겠죠. 그러면 저의 위와 유이라 아나운서의 위를 갈 때 느낌이 다를 거예요. 저를 가면 이 기계가 뭐 청결해. 그리고 유이라 뭐야 막 이렇게 하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소장의 그 세균의 종류에 따라 배출하는 가스가 다르는 거예요. 얘가 가스를 분석해서 그걸 다르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설탕을 먹으면
이게 수소가스, 하이드로겐 가스가 많아진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럼 얘는 그걸 실시간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감지하는 장치가 이게 이제 디지털 치료 기기니까 당연히 그 정보가 저 멀리 떨어진 의사의 스마트폰으로 전달되겠죠. 그럼 의사는 딱 보고서 어떤 건데 진단을 할 수도 있고 바로 딱 전화해서 유일아 씨 지금 단 거 먹어 장난해요 지금? 단 거 먹지 말랬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인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의 진단과 새로운 방식의 치료법이 이거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병원을 오가는 치료와 진단, 그러니까 진단 자체도 그렇죠. 디지털 치료기기가 작은 게 내 몸속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혈압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가면 2번을 잽니다. 근데 2번도 아니 병원 앞에서 평균 2번 재는 것도 그것도 진짜 혈압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요. 지금 고혈압은 상당히 이게 논란이 많은 영역이에요. 진짜로 내과 유승현이 얼마 전에 그 무슨 센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스플린트 그 집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고혈압약은 혈압 낮추게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되게 엄청난 규모의 코호트 집단이거든요. 그 집단을 갖고 있는 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혈압 낮은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하면 깨갱이에요. 그런데 만만치 않게 혈압을 계속 낮추는 게 정말로 좋을 거냐? 이거는 만만치 않게 아주 규모 있는 연구에서 이 충돌하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충돌하는 고혈압에서도 의사 앞에서 잰 2번이 평균 2번이 아니라 나의 그냥 24시간 중요 포인트 평상시 혈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또 건강검진에서 오로지 공복 혈당만 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공복 혈당 말고도 또 다른 이렇게 나의 혈당이 밥 먹고 나서 뭐 언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고 그거를 현대의학이 어떤 분석해낸다면 공복 혈당으로 지금 현재는 공복 혈당과 헤모글로빈 A1C 그다음에 나중에 그게 되면 뭐 무슨 이 방법이 여러 개 이런 방법이 있지만 이 한 가지 방법으로 당뇨병을 진단하는 체계가 또 바뀔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역인 건 분명하죠.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 공학과 이 의학이 이게 접목해서 분명히 이걸 발전시켜야 되는 분야는 맞고 뛰어들어야 되는 분야는 맞는데 다만 그 방향은 어느 방향이어야 되느냐 환자 중심으로 가야 되죠. 개인적으로 어떠냐면 이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제가 다 한번 논문 검색을 해봤어요. 그 논문 검색을 한 것 중에 정말로 의미 있게 나온 거면 제가 보도를 합니다. 전 이 분야 너무 좋아해요. 아시겠지만 저는 예쁜 여자 좋아하니까 완전 좋아하죠. 거기에 현역돼갖고 자기가 좋아하지. 지금 기가 얇아서 넘어갔었는데 진짠가? 정신 차리고 보는 아니요. 거야? 디지털 치료기기 인플루언서들은 예쁜 여성분들이 아닙니다. 늑수구리한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등장하고 화제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논문 검색을 하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피어 리뷰하고요. 무조건 해요. 저는 이런 분야 너무 좋아해서 응원하고 그리고 이런 분야가 발전해야 우리나라 공대생들도 이제 떳떳하게 막 취직되고 이공계 막 살아나고 막 이런 분야가 전 여길 것 같아요. 네?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IT하고 의학하고 합쳐가지고 여기서 무궁무진 막 맞아. 삼성,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잘못 들어오면 엄한 허접한 기업이 가라가 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보는데 지금은 되게 혼탁해요. 지금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뭐냐면 경제 쪽에서 기사가 계속 하고 매출 중심으로 어디가 매출 얼마 했다. 주식 얼마 올랐다. 예를 들면 비만 치료제도 뭐냐면 다 경제지에서 먼저예요. 그럼 뭐 이렇게 얼마 매출해서 얼마 주가 몇 배 뛰었다. 그런 약 지금 다 죽었고 다 사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중심으로 약과 치료가 가야 그 산업도 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뭐 저의 힘은 미약해서 이것도 뭐냐면 어제 제가 이거 국제 논문 안 됐고 이런 거 봐야 된다는 것을 저만 했는데 이미 모든 기사가 산업적으로 흘러가서 오히려 저의 기사가 좀 무색해진 뻘쭘해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는 저의 기사를 확실하게 모니터링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거 타이틀만 보고 다른 앱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허각하지 했는데 맞아. 선배님이 어떤 그 임상 부분에 대한 또 문제를 제기하셨다니까 제가 이 다음 회로 제가 이제 그
출연을 해서 했는데 이제 그 기사를 유승현 씨가 이거 공유를 안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도 그렇고 이걸 연구하시는 분도 그렇고 식약처도 그렇고 사실 아마 이게 질병관리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이 의료습과 심평원 신의료기술로 딱 나오는 분야에서는 분명히 대조군을 제가 지금 의문을 제기했던 대조군을 아주 까다롭게 아주 냉정하게 볼 것 같고요. 네. 저한테는 설명을 안 해주셨지만 업체가 저한테는 그거 설명 못했지만 연구진들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그것들을 사실은 좀 보기 좋게 첫 승인 기기니만큼 국제 논문으로 좀 제법 제대로. 괜찮은 논문을 해서 좀 발표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다음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이거 지난주에도 유수연 기자님이 살짝 언급했던 내용과 비슷해서 제가 더 놀랐는데. 그게 이 기사의 시작이 제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저번에 얘기하다가 하면서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또 그거 얘기하고 이제 또 흡연자 친구가 같이 저랑 길을 가다가 담배를 피려고 하다가 막 이러면서 아니야 미안해요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생각나서 이제 기사를 쓰게 됐는데 네. 이전부터 이제 관심은 갖고 있었죠. 네.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안 피는 사람도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안 좋다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쵸. 3차 흡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막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된 이 단어가 등장한 게 막 되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네. 3차 흡연이 뭐예요? 3차 흡연은 2차 흡연은 정말 담배를 피는 사람 옆에 있어서 뭐 저기 뒤에 가면 흡연 구역 이런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연기를 정말로 마셔서 그 연기로 인해서 이제 뭐 그런 뭐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서 이제 결국 흡연자와 비슷하게 암이나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증명이 좀 확실히 된 분야고 네. 이게 흡연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800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하는데 네. 진짜 흡연을 해서 사망하는 인구가 700만 명이면 간접 흡연으로 한 100만 명, 120만 명이 영향을 받는데요. 똑같이.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아기가 집에 있어서 아빠들이 요즘은 실내에서 흡연을 못 하지만 밖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나는 깨끗한 상태로 연기 다 날리고 이제 들어와도 그 영향이 이제 집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3차 흡연이라고 하죠. 직접 연기를 마시지 않아도 이제 흡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그게 이제 연구가 된 게 네. 이게 처음에 이 단어가 등장한 건 2009, 그러니까 정의를 딱 3차 흡연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건 2009년인데 그 전부터 이제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이제 논문이 발표되면서 분석이 돼 왔고 이게 가족이 모두 담배를 피지 않는 집 그리고 흡연자가 가족 중에 있지만 밖에서 피우고 들어오는 집 그리고 집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집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이제 아기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그 밖에서 피우고 들어와도 이제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서 그런 코티닌이라고 니코틴이 이제 몸에서 대사되면은 생성되는 산물이 있거든요. 걔 농도가 더 높게 나왔어요. 한 8배?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당연히 집에서 흡연하는 가정 아기는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7배 정도.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집에서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뭐 머리카락이나 옷이나 그리고 부유물, 그러니까 먼지, 실내 먼지 이런 게 딸려오고 그게 또 벽이나 뭐 이런 데 흡착해 있다가 재방출되기도 하고. 제가 촬영을 갔다 왔는데 야외에서 바베큐 굽는 씬이 있었어요. 훈연 연기를 지금 직방으로 한 2시간을 가까이를 맞을 대로 맞아서 지금 계속 연기 냄새가 지금 자욱하게 전 몰랐다가 선배님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냄새 맡아보니까 계속 훈연 냄새. 머리카락까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고기 구워 먹었어요. 지금 이런 건 여기 머리카락에. 네. 그래서 이게 뭐 또 집을 조사를 해봤더니 흡연자가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그 집을 이제 2달 동안이나 비워놓고 나서도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이사를 왔을 때 보니 비흡연자 집으로 이사 간 사람보다 흡연자 집으로 이사 간 사람에서 니코틴 농도가 높았고 막 이런 연구들이 나왔어요. 또 렌터카 금연 차량에서보다 흡연자가 찬 차량에서 지금은 연기가 없지만
그런 담배와 관련된 유해한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검출됐다. 근데 이제 간접 흡연은 이 사람이 진짜 연기에 노출됐을 때 이 인구 집단이 어떤 질환 위험이 높은지 그런 대규모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뭐 후두암 이런 위험 다 같이 높다 이런 게 딱 증명이 돼 있는데 3차 흡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노출을 뭐 어느 정도로 계량화해야 되는가 이런 게 약간 조금 복잡해진다. 근데 사실 이게 완전히 노출을 또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누가 사실 흡연자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뭐 어디 식당에 가서 있는데 내가 또 이렇게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정량화로 연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약간 실험실적 연구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그 3차 흡연 환경에 노출을 시켜서 코 점막 세포를 이제 분석을 했더니 약간 유전자의 변화가 관찰됐다. 약간 이런 수준의 연구들은 있어요. 근데 이게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얼마나 위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되게 밝혀진 게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기들 집에 아기 있는 집에서 3차 흡연에 이제 노출된 아기들을 봤더니 뭐 야간 기침, 뭐 습관성 기침 이런 게 노출 안 된 군보다 한 20% 높다. 그런 연구도 있었고 왜냐면 아기들은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막 그리고 이게 체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제가 이 기사를 쓴 목적은 좀 집에 어린 아이가 있는 그런 분들 흡연자인 분들은 밖에서 피고 들어오더라도 완전 안전하진 않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서 금연하라. 금연이 답이다. 바닥을 기는 것도 위험할 정도네요. 3차 흡연은. 네, 그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사야겠네. 옷 뭐. 걸어보면 먼저 털어주는 기계. 근데 이게 되게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청소를 하고 닦아도 100% 제거가 되지 않는다. 또 이런 연구들도 있어서 우선은 뭐 금연이 답이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집에서 좀 노출이 돼서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조금 더 본인이 이제 금연의 의지를 좀 더 하십시오. 네. 트리플 A형 기자가 쓴 기사인데? 걱정병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거 뭐 말씀드릴 요즘에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네. 흡연한 후에는 10분 후에 뭐 엘리베이터에 타세요 이렇게 적혀 있죠. 아 진짜요? 예. 나 그런 문구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3차 흡연은 저도 리포트를 한 적이 있어요. 10년에 국립암센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근데 이걸 정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담배에 대한 이슈는 이게 지금 유승현 기자는 기존의 컨벤셔널 시가렛 이걸로 했어요. 근데 요즘에 가장 핫한 전자담배 바뀌었잖아요. 네, 관련형이 너무 관심이. 많죠. 네. 네, 그것도 이제 관련형이 있고 관련형은 거는 필립 모리스인가 이거? 아이쿠스. 아이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줄 모델. 줄은 우리나라에서 퇴출됐지만 물론 줄의 퇴출 과정도 어마어마한 좀 재밌는 사연이 있긴 하지만 액상이 있고. 네, 액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걸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담배 회사들은 이 시가렛이 세이퍼 그러니까 안전한 거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아. 애당초 이게 미국 FDA가 전자담배를 인정한 거는 세이퍼 뭐가 세이퍼죠. 세이퍼가 아닙니다. 더 안전하다가 아니라 레스 함풀입니다. 해롭긴 한데 덜 해롭다는 거지. 이게 안전하다, 이득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유수영 기자가 이걸 좀 했길래 이 시가렛은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덜 해롭긴 해요. 기존의 담배보다는 기존 담배가 해롭다고 알려진 그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는 없는 것도 있고 뭐 절반 정도인 것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만 전자담배가요? 네, 전자담배가요. 네. 예를 들면 뭐 벤젠이나 에틸렌 옥사이드나 뭐 이거 뭐야? 아크릴로 니트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방향족 화학 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가 혈액 특히 이게 이제 이 일반 산소 공급을 잘 못하게 해주는 것들의 지표가
혈소판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도 있는데 이것도 좀 모이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폐의 산소 분화 능력도 떨어뜨립니다. 다만 이제 뭐 그래도 보면 기존의 담배보다는 훨씬 덜 해롭긴 해. 그래서 레스암풀은 맞아서, 그러니까 기존의 담배를 그 연초를 피우시는 분들은 갈아타는 게, 그러니까 뭐 유승민 기자처럼 완전히 끊으라면 뭐 더 좋겠지만 그래도 갈아타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근데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 뭐 매일 너 운동 열심히 하고 적게 먹으면 살 뺄 수 있어. 이거 너무나 뭐 당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전자담배의 유해 물질이 보다 좀 더 늘었습니다. 약간 그 전에는 이 발암 물질은 별로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연구에서는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전자담배 종류가 네. 다양해지면서 흡연자의 분석도 또 되고. 취향에 맞추기 위해 그렇게 됐군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네. 여기서도 그렇지만 두 개 태우는 거하고 베이퍼링 이게 쌈 찌는 건데 어쨌든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할 때 예상치 못한 물질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이 전자담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네. 연초보다는 덜 해롭긴 하지만 네. 세이퍼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조금 외국과는 다른데 외국에서는 대마 성분의 이게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여전히 이 전자담배에 의한 사망은 그 대마 성분으로 위험해질 수 있군요. 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 줄이 퇴출된 게 좀 그렇죠. 우리는 대마 성분의 액상이 아예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 미국에서 줄로 사망한 사람 봤더니 전부 다 그거였죠. 네. 대마 성분의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함께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이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액상 전자담배가 도입 많이 하면서 또 하나가 하는 게 니코틴의 문제인데요. 예전에 기존 담배는 니코틴 자체는 그렇게 해악성을 부각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담배 내에 한 7,000여 가지가 물질이 있는데 4,800가지 정도가 아주 해로운 물질이야. 그런데 니코틴은 뭐라고 약간 중독성 일으키고 뭐하고 뭐 그런 거겠지. 그런데 이 전자담배는 그런 나머지 물질들이 확 줄고 물론 아직 안 밝혀진 거지만 니코틴이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거 니코틴은 기존 담배보다 더 많기도 해요. 얘는 뭐 좀 더 자주 피고 그랬을 거니까. 근데 이게 역시 임신부와 아이들에게 니코틴 자체가 안 좋다는 것은 더 부각되니까 이게 아이를 키우거나 임신부와 할 수 있는 그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보다는 덜 해롭더라도 그 니코틴의 해악 자체는 어린이들과 임신부한테는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는 또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예. 일반 연초보다 니코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 핀다면 니코틴의 농도만 따진다면 더 적야겠죠.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연초보다 더 자주 피시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뭐 그렇죠. 뭐 맛이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는 교육해요. 한 번 피면 끊을 수가 진짜 없고 너무 힘드니까 아예 손을 대지 마라. 근데 이제 네. 담배에 대한 논의는 지금 만약 금연해라 이런 거를 함부로 보도하면 그것도 이제 안티가 생겼어요. 안티가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 예를 들면 이제 국가가 팔고 국가가 세금을 하잖아요. 세금을 내고 파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필 장소를 없앤다. 이것 또한 넌센스긴 해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어딘가요? 어느 나라처럼 정말로 담배가 해로우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걸 아예 안 팔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본인이 비싼 세금을 지금 담배값이 오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파는 사람에게 그런 공간을 안 주고 국가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의 시민단체가 있었죠. 그거 어마어마해요. 그분들의 논리가 이건데. 논리는 맞아. 아니 근데 아닌 사람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아까 그분들의 생각을 하니까요. 그가. 그러니까 뭐냐면 아닌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가 안 팔아야 안 되죠. 팔아.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가에게는 아무 말 못 하고 난 세금 내서 하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 국가를 공격하셔야죠. 네. 왜 그걸 파느냐? 그리고 실제로 니네가 그것도 세금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절충선은 뭐 그래서 이 논란은 실은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만큼 다양화됐고 그 담배를 끊읍시다. 담배를 하지 말라는 절대 명제였다가 그렇죠? 예전에는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명제였는데 이 절대 명제도 반기를 드는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었고 대단히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심지어는 담배는 해롭습니다. 좀 뭐 이것도 해롭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하는 거죠. 그거는 해줘.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도 해로운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의학적 팩트니까. 네네. 그런데 금연하라.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해로운 걸. 우리 해로운 거를 하는 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술도 있고 모도 있고 뭐 해로운 거 되게 많아요. 해롭다는 것을 그냥 알려드리는 것과 야 이거 해로우니까 너 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사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또 이게 뭐냐면 자 이거를 해가지고 폐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세금을 대게 냈잖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 담배로 얻어진 세금은 그 폐암을 걸린 흡연으로 폐암을 걸린 사람에게 써요. 왜냐하면 세금의 원리가 그렇대요. 세금은 그것을 낸 사람들 위해 써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혜택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안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내가 낸 세금 전부 다 딴 데 써놓고 이제 와서 뭐 우리 거 팔라고 그러면 안 팔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말을 해로운 건 분명한 거고 그것이 유승현 기자가 얘기했듯이 주변 사람에게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의 이건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논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사실 그러려면 정답은 논리는 그렇죠. 국가 받지도 말고 팔지 마라. 근데 제일 비겁한 건 저는 뭐냐면 국가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그리고 회사한테도 안 말하는 회사한테도 그래야죠. 담배 피면 니네 팔지만 만들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얘기 못 하고 약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마피아가 미국에서 이 청소년들한테 마약을 해요. 걔네들 마약하고 운전하고 사고 내요. 그 마약 파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마피아 조폭들 가만히 두고 마약해서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약한 일이에요. 제도를 그게 정말로 한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저는 그 논의 정말 우리가 담배를 해악으로 본다면 아예 안 팔고 안 피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나라에 갔을 때는 거기는 담배 전체가 금지라서 그 나라에선 아예 가지 말라고 저 여행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담배 회사와 이런 데를 가만히 냅두고 그 흡연하시는 분들만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그분들로서는 억울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지 마라 교육을 해야 된다니까. 부탄이 못 파는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있죠.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그건 또 잘 알고 지금 뭐 다른 내가 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으니까 특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조심해야죠. 네. 명성아 이게 이제 가족으로 생각하면 편한데요. 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흡연이네. 근데 나 담배 피고 왔는데 집에서 안 피더라도 이게 내 손자 손녀에게 영향을 줘. 이럴 수 있는 건 할아버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주운전 하지 마랑 비슷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자, 뭐 건강을 위해서라면 금연하는 거 어렵죠. 말하는 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린 건강 프로니까. 자,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궁금한 사연 또 보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더 이상 뭐 추가할 말 없으시죠? 기사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속상하신 거 아니요. 저도 아니요. 근데 이게 뭐 담배 끊는 사람이랑 뭐 친구 상종도 하지 마라 막 지독한 사람이다 막 이런 말 있잖아. 살 뺀 사람이랑. 네. 근데 좀 친구해 드릴까요? 오케이. 금연한 사람을 친구해 드릴게요. 살 빼는 사람은 친구 안 할래 대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